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26세 때요. 25세네요. 25세 때 석사 논문을 쓰는데 우연히 주차장에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아무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조모 교수님을 만났어요. 참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책을 들고 논어맹자 책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도 하고 주차장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막 공부하고 다니는 모습이 귀여웠나 봐요. 야 용재야, 너 전공 너 뭐 공부하냐? 그래서 제가 양명학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 성함을 이렇게 조남을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그 아무개한테 가서 양명학을 한다고? 야 임마 그거 하지 마. 왜 쇠구센 학문 놔두고 양명학을 해? 그거 이단이야. 사문난적이야.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기가 더 생겼습니다. 저 오기가 더 생겼고 결국은 했어요. 결국은 했는데 박사 논문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도장을 안 찍어주세요. 이거 박사 논문 아니다. 이단의 학문이다. 감히 성균관대학교에서 주자학을 안 하고 양명학을 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웬만하면 박사학위 논문 200페이지 써갔으면 웬만하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야 이거 수정해서 그래 축하한다. 김 박사 축하해.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200페이지를 230페이지를 써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물을 훔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교수님 저 양명학 안 하고 다른 거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동국대 지금은 또 돌아가셨어요. 동국대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렇게 논문이 참신하고 좋은데 도전적이고 야 심사위원 바꿔가지고 한번 하자. 외부에서 온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6개월 후에 심사위원이 바뀌었어요. 심사위원이 바뀌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괜찮다 좋다. 그래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김용재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수석 졸업했는데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로 교수님들한테 인정도 받았는데 양명학을 했어. 그럼 어디 강의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은 성균관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셨어요. 왜? 양명학 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양명학을 이단이다, 정통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강의 드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니고요. 제가 오늘 우리 진주향교 어르신들한테 제가 전국에 있는 향교 가서 딱 양명학 지금 2번째입니다. 이 앞에 7월 달에 가서 한번 경상북도 상주에 가서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는 향교에 가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 강의를 합니다. 왜냐? 이해를 설득을 해드리고 공감을 얻으려고요. 제가 양명학이 좋다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명학이 조선에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자학이 나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주자학처럼 이렇게 완벽한 학문은 없습니다. 사서 오경 사서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해놓은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양명학이 중국에서도 시대 사조를 이루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근대화 시기에 엄청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우리 조선만 양명학을 배척하니 그 대가로 조선이 근대화가 좀 늦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따가 후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 경상도 이쪽 그 대구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경남까지 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 어르신들 이 중에는 역사 현장에 계실 수도 있는데
한국전쟁 전에. 나라 빚을 갚는다고 또 IMF도 우리 다 돌반지 다 팔아가지고 했잖아요. 국채보상운동까지 하고 그럴 때 개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가들한테 돈을 군자금을 마련해주고 정작 당신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한반도 이 땅에 못 왔어요. 아니 전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 같아도 전 재산 못 내놓습니다. 개털이 돼가지고 전 재산을 내놓고 당신은 가서 군자금을 독립운동을 돕고 다시 내려오지도 못하고 더 간도에 가서 간도도 보세요. 만주 벌판이 바다 하나 없는 만주 벌판이 대륙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간도라고 합니까? 왜 섬도자를 씁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사이간자, 너네 중국 땅, 우리 조선 땅, 사이간, 섬도, 여기는 대륙이지만 섬과 같은 땅이야. 옛날 조상 대대로 너네 중국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다. 합의 보고 거기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선족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독립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조선 세종대왕 때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독립군을 만들고 학교를 지었어요. 우리가 목매하고 멍청하니까 근대화가 늦어져서 일본한테 먹혔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계명의숙이에요. 계몽할 계자, 밝을 명자. 의숙, 학교란 학교, 집숙자, 학교 숙자거든요. 그 계명의숙 자리를 제가 강화도에 가서 보니까 바가지 하나만 있고 그냥 잡초로 있어요. 우리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데 그 계명의숙을 본떠서 만든 학교 이름이 계명대학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 양명학자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전주희 씨 후손들이에요. 이성계 후손이에요. 아니 같은 공맹유학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단이고 여기는 정통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에 양명학이 어떤 학문인지 제가 그걸 어르신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저거는 필요 없는 학문이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고, 야, 왜 저렇게 배척을 받았을까? 한번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하고 이러자는 것이 제가 이 학문을 선전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작년에 아마 왔던 거 기억이 나요. 아마 어르신들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내놓고 자냐 올려놓고 자느냐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느냐 그리고 꼬마의 질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서 유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삶은 유교적으로 살아요. 효제충신. 저기도 적혀있네요. 효제충신. 가정교육 잘하고 사회 공경하고 나라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교학상장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게 바로 유교적인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교식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다음 생에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은 불교의 윤회도 살짝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보니 신선처럼 장기바둑도 두고 고수톱도 치고 놀면서 신선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도교식으로도 꿈도 꾸고 있어요. 우리는 유불도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를 가르친 학문이 누구냐? 이게 바로 주자성리학이에요. 왜 주자성리학이에요? 성, 본성 성자, 이치 이자 모든 만물엔 다 본성이 있고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이치가 있어요. 주자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했을 뿐이지 저 나무들 보세요. 저렇게 울창하고 초록색이잖아요. 어김없이 추워지면 입이 그치면 아까 성국장님도 말씀드린 오륙도 내려가고 이제 겨울 오고 낙엽 떨어지고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그 만물의 본성이 이치라는 거예요. 왜? 낙엽을 가지고 있으면
양분을 낙엽한테 줘야 되니까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봄이 오면 그 영양분, 가지고 있던 영양분으로 이제 이파리를 또 내세우고. 나무가 살아가는 이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멋 모르고 엄마 젖을 물다가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보답을 하는 효도를 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자식을 또 키우고. 이게 인간의 이치예요. 이렇게 공자맹자가 착하게 살아라. 너는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너 부모님 말씀, 너 학교 가 공부해. 이렇게 당위적인 것을 말씀하셨던 학문을 주자 때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왜 효도해야지? 왜 나무는 저렇게 우거졌다가 이파리를 떨어뜨리지? 이런 학문이 바로 주자 성리학이에요. 멋진 학문입니다. 주자가 왜 그랬냐? 그 앞에 당나라 때 도덕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머리 깎고 잠깐 사찰에 갔다 오면 세금도 안 내잖아요. 고려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군인들이 없고. 당나라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니, 여자 이쁘다고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고 양귀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이런 학문을 내세웠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무심결에 지나간 우리의 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게 수염이다 이거죠, 수염. 위에 있는 게 수, 아래에 있는 게 염. 그래서 염소라고 기억나시죠? 염소는 턱수염만 있어서 염소예요. 그냥 수염인데 무심결에 이걸 달고 다녔지만 꼬맹이의 질문.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니까 답답해. 그리고 이걸 꺼내놓으니까 허전해. 이게 바로 우리 유학이에요. 내 몸뚱아리에 붙여가지고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것에 생각 안 해본 게 뭔지 한번 쭉 이렇게 해봤더니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왜 우리는 만세 삼창이라고 해요? 왜 삼자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삼자를 좋아합니까? 또 왜 우리는 제일중학교 이렇게 중앙국면, 이거 왜 제일하고 중앙을 좋아해요? 다 일제강점기 때 붙여진 일제식 이름이에요. 여기 또 우리나라는 코리아는 고려, 한강, 대한민국 큰 나라 이름 한자인데 왜 우리는 한강은 수도 서울 한강은 왜 한나라 한자를 써요?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축구할 때는 이 큰 나라 이름 한자 쓰면서 왜 정작 한강은 이 한자를 쓰죠? 정약용 선생님도 저 한자 바꾸자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유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석가모니 노자장자 그 아름답고 그 편안한 세상을 놔두고 우리는 도불류라고 안 하고 유불도라고 하는지, 왜 유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한 번쯤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제 강의가 좀 어린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꿈을 준다, 우리 거에 대해서 반성 좀 시킨다 그래가지고 제 후배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 제자도 이제 제가 사범대에 있으니까 현직의 선생님인데, 교수님 와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 이렇게 영어 티셔츠 입는데 왜 너네 우리 것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 너네 왜, 내가 물어봅니다. 너네 관양이 어디냐? 못 알아들어요, 관양이란 말을. 너 본관이 어디냐?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 너 어디 김씨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디 김씨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먹잖아요. 너네 맥도날드 좋아하지? 예. 너네 이 맥도날드의 맥자가 무슨 뜻이냐? 몰라요.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신대륙은 발견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대륙을 누가 가냐? 우리 태평양, 우리 오른쪽 동해바다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지나면 태평양 지나면 로스앤젤레스가 있잖아요. 이 서부도 발견이 미국 신대륙에서도 서부,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말 타고 막 총잡이들 가고 서부에 가서 개척한다고. 그럼 미국 신대륙은 어디를 제일 먼저 발견했느냐? 동쪽에 있는 뉴욕, 미국 동부지역. 그 동부지역 건너면 어디냐? 소위 대서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에 유럽이 있어요.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 얘네들이 이게 건너와요. 그래서 거기 이 미국 동부를, 지금도 워싱턴, 뉴욕은 동부에 엄청난 발전된 도시잖아요. 거기를 개척해요. 근데 거기 미국, 영국 애들이 스코틀랜드로 와가지고, 야, 여기서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 잘 들어보세요. 동양 사람이 뿌리를 더 지키려고 하는지, 서양 사람들이 더 뿌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영국 애들이 딱 스코틀랜드로 와가지고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얘네들은 빨리빨리 결혼하니까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딱 너 이름이 존 맥클레인이야. 걔네는 성씨가 뒤에 가거든요. 존 맥클레인. 존이 이름이에요. 클레인이 성이에요. 가운데에 맥을 놨어요. 맥은 무슨 뜻이냐? 클레인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맥도날드다. 그러면 도날드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걔네들이 이름 자체에 광산김씨 김용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스코틀랜드에만 이렇게 했어요? 네덜란드 애들은요, 축구할 때 보세요. 혹시 화가 중에 반고우라고 하세요? 반고우? 이름이, 성이 고우인데 저기 반을 붙였어요. 걔네는 가운데다가 붙여요. 너는 고우의 자손이야. 혹시 안데르손 동화집이라고 해서 안데르손 들어보셨어요? 안데르손, S-O-N,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얘네들은 뒤에다가 붙여요. 안데르손, 구스타프 손, 구스타프의 자식이다. 너 어디이시야? 너 이름이 뭐야? 성명이 뭐야? 저는 전주, 본가는 전주고요. 성은 이가고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걔네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그렇게 하면서 너의 뿌리가 어디란 걸 알려주는데, 땅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여기 지명을 뉴 잉글랜드라고 지어요. 여기가 미국 땅인데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 땅이다. 저 밑에 가서는 땅 이름을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롱 아일랜드라고 지어요. 긴 아일랜드 땅이다.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서양 애들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안데르손을 영어로 하니까 앤더슨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뿌리를 지키는데, 너네는 왜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뿌리를 안 지켜? 이게 바로 지금 세대 간이 단절된 거예요. 이 세대 간의 단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가교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프랑스 하면 예술의 나라,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뭐 자유평등의 나라, 독일은 전쟁 망하고 탱크 바퀴 같죠? 탱크처럼 튼튼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이 프로펠러 같죠? 하늘색, 창공을 나르는 프로펠러를 분떠서 초고속 전투기를 만들었던 나라. 그러나 그 초고속 자동차를 만드는 BMW 자동차, 이렇게 자기 전통을 가지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나라? 절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감히 어디 가서 말 못 붙입니다. 지하철 버스를 타도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애 없어요. 오히려 자리 양보하는 애들이 저기 이주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이 와서 오히려 자리 양보해요. 저는 그래서 심각하다. 우리 거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유학이라는 게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옵니다. 맨 처음에는 공맹유학이죠. 그러다가
훈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석가모니 불경을 막 외고 기독교 성경을 막 외듯이 이런 훈구학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물 본성의 이치가 있다는 성리학으로 가고. 근데 이 성리학을 가장 강화시킨 사람이 주자인데, 주자께서 오경사서에 해석을 내요. 이거는 너네 달달달달 외웠지? 그 속의 의미가 뭐야? 그 의미를 내가 알려주마. 그게 바로 주자가 해석집을 내놓은 집주예요. 사서집주. 그래서 그 집주를 갖다가 공부하고.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나는데 그건 참 세계를 봐도 운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무슨 운이냐? AD 12세기에 1200년도 당시에 우리 동양에 종이가 발명됩니다. 종이가 발명되니까 주자가 쓴 이 글이 어때요? 인쇄술이 발달하죠? 촥촥촥촥 막 찍어대요. 그래서 이 책으로 과거 시험에 준비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난 공무원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 전부 다 주자 집주로 공부하고 그걸 공무원이 돼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의 학파가 돼서 거대한 집단이 돼요. 그게 바로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되는 겁니다. 주자학. 그리고 이 주자학이라는 것이 성명의리지학의 준말로 모든 만물은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하늘이 명한 게 있다. 그리고 그거의 정의, 그것에 살아갈 정의의 도리, 인간에게는 도리고 사물에게는 정의겠죠? 그런 이치를 담당하는 학문이 있다. 그래서 주자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여기 잠깐 제가 여기 적어놨죠? 명나라 때 양명왕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주자와 양명학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맹자고요. 저 사람은 순자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주자학과 양명학을 비교해서 잠깐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맹자 그러면 성선설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착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그리고 맹자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 저기 우물가에 어떤 갓난아이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물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저 빠져 죽는 모습을 본 인간이라면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 삼촌, 뭐 친척도 아닌데 가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을 잘 보존하면 성인 군자가 된다. 이게 맹자의 기본 핵심이에요. 공자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순자는 뭐냐? 맹자 뒤에 한 50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뭐라고 맹자를 비판하냐면, 맹 선생님이 인간은 누구나 다 착하대. 그래서 그걸 잘 분석을 수양하고 공부하면 다 성인군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대.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도둑놈 천지야? 왜 세상은 다 이렇게 사기꾼 천지야? 나 순자는 내가 보기에 맹 선생님 틀린 것 같아. 아니 다 착하고 담벼락도 없고 세상에 법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도둑놈이 나오고 이렇게 나쁜 놈이 생겨? 순자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만물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악해. 나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예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순자가 성학론을 외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맹자와 순자는 서로 반대파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는 성선이고 하나는 성학이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맹자도 착한 본성을 잘 이끌고 가면 성인군자가 된다고 그러고, 순자도 원래는 나쁜데 이놈을 잘 교화하고 다그치고 감옥에 보내고 또 잘 가르쳐가지고 교화해가지고 잘 보내면 성인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와 법이 나온 이유도 성인군자를 전부 다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고 순자는
목적지는 같아요. 똑같이 착한 사람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맹자와 순자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논어 무슨 표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런 말을 합니다. 성상근 습상원. 성, 본성은 칠판이 없으니까 본성은 서로 상자 가까울 근자. 본성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거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습상원, 이끌 습자죠? 습상원. 행동이 서로 멀어질 뿐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새는 무엇으로 날까요? 라고 물어보면 99%가 새는 날개로 날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확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새는 날개로 날지 않아요. 제일 멍청한 애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저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멍청하다 이거예요. 새대가리 멍청하다 조류. 그런데 새는 자기가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그 멍청한 새도 저기에 새우깡을 주면 갈매기도 새우깡을 주면 그 새우깡 먹으려고 날개로질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한테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의지로 나는 거지 날개로 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사자를 보세요. 사자를 보면 왜 스승 자자에 왜 선생님 자자를 붙입니까? 사자 한자로 쓰면 전부 다 이 자자를 이렇게 놈자자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히 틀린 거예요. 이 자자는 공자 맹자 할 때 마스터 높인 극존칭이잖아요. 사자 할 때. 어이구. 왜 사자를 또 이렇게 높여서 칭했을까요? 우리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에서. 사자를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사자를 왜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면서 얘기에서도 최고로 높여서 표현했을까요? 더군다나 개사승록변에다가 왜 스승사자를 썼을까요? 사자도 의지가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뇌가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 호랑이는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자는 초원에서 살아요. 멀리 내다봅니다. 사자가 오늘 사냥을 안 한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교훈을 주는 사람이다. 물론 스승사자가 발음도 가져왔겠지만 그래서 하필이면 개사승록편에다가 이 스승사자를 쓰고요. 이 자자도요. 이 자자는 아들자 자식자지만 이 자자는 공자맹자할 때 높임말도 되지만 아주 낮추는 얕잡아 보는 말도 돼요. 여러분들 의자 탁자 할 때 이 자자가 뭡니까? 전미사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주전자도 이 자자 써요. 무슨 얘기냐? 아주 하등의 것도 쓰지만 아주 높일 때도 공자, 공구, 공자, 맹가, 맹자, 순경, 순자, 스승님 자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새나 짐승이나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존경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 만물의 본성의 이치라는 것은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이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명의리지학이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학설이 반대 같지만 출발은 반대 같지만 목적지는 똑같은 성인군자이듯이 주자 양명도 제가 보기에 똑같은 공자로부터 나왔는데 똑같은 공자로부터 나왔고 똑같이 성인군자가 되려고 얘기를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죠. 자, 방법론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자는 성인 공자가 이야기했던 모든 책들을 이렇게 주석을 붙여요.
주석을 붙이고 그거를 모아놔서 주자 사서 집주라는 책을 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물의 본성이 사자는 어떻게 살죠? 새는 어떻게 날아가죠? 이런 것들. 이게 집주예요. 이 집주는 고유명사예요. 그래 어디 가서 집주를 너 집주 읽어 당신 집주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자의 책을 봤냐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오직 이분만 주석을 모아놨어요. 이 사람만. 그래서 사서 집주를 만들었고요. 심지어 얘기 속에서 중용하고 대학을 뽑아가지고 문장하고 구절을 본인이 가이즈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효도를 못해? 너 인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래서 만물의 본성 너 착하게 살려면 경물치지부터 해야 되겠다. 만물의 본성 사자, 새, 풀, 나무 이런 이치들을 경물, 물에 다가가서 치지 너의 지식을 완벽하게 하면 야 새도 저렇게 사는데 인간은 하물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경물치지를 하고 성의정심, 의지를 성실해서 마음을 바로잡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 이게 바로 주자의 대학 창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주자학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이 주자학자들이 이제 하나의 순수한 학문인데 말이죠. 순수한 학문인데 어떻게 되느냐? 종교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조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관료가 됐어요. 관료가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효도 이치 알고 사자 이치 알고 새 이치 알아. 그런데 정말 농민들은 못 살아. 이렇게 못 살면 너네 관료들이 나와서 이 못 사는 왜 못 사는지 경제적인 거 물가도 좀 잡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주자학자들은 관료로서 너무나 자기네들끼리 단단히 뭉쳤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의 이론과 교율을 맹신하면서 탁상 공론을 하고 실제적인 이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이론성으로 일존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순수한 학문인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관료가 돼가지고 현실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면 성인군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학문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떤 학문이 나오느냐? 야, 주자 집주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주자의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주자가 해석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논어 집주. 아까 집주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주자의 세계관이라고, 주자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논어 책을, 주자의 논어 집주 책을 공부했는데 이 프롬이란 건 여기서부터 뭘로 바꾸느냐? 새로운 연구로 한번 바꿔보자. 일본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주자 해석을 우리는 신주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주자 이전에 이제 그 공자시대, 한나라, 당나라 때 주석을 고주라고 하는데요. 야, 이걸 한번 새롭게 한번 이 시대에 맞게 한번 해보자. 일본에서는 그래서 논어책을 주고 주자의 해석집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자전만 주면서 너 이거 마음대로 한번 해석해봐. 너 창의적으로 한번 해석해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문을 새롭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진주 여기 유교 명륜대학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인생은 도전과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는 모범생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모험생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핸드폰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대한민국 전 세계를 먹여 살려요. 이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 누가 먹여 살렸어요? 컴퓨터 만든 빌 게이츠가 먹여 살렸잖아요. 컴퓨터 있고
녹음기 있고 카메라 있고 뭐 저 노트북 있는데 이걸 한 대로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창의성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대.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에서는 전부 다 창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달달달달 암기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에요. 일본이 왜 노벨상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노벨상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암기는 대한민국 애들이 유태인보다 더 잘해. 근데 현실에 가서 창의적으로 내세우는 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어디 가서 발표하라면 발표도 못해요. 왜? 주입식으로 들어서. 주자집주의 공부는 20세기 산업사회에서 전국의 대학들 보면 국어국문과 영어영문과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은 애들을 판박이 이렇게 만들어내. 마치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 이렇게 판박이 하듯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옛날 주자시대에 안 했겠어요? 다 그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나왔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로 해가지고 기차가 가? 물이 막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빨리빨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옛날에는 나귀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서 나귀 이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직장을 잃어버려요. 나귀로 이렇게 싣고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맥도날드 어디 가도 이거 주문을 안 받아요. 키오스크라고 자동 주문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힘들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게. 그래서 제가 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러면 논어 집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지? 그 원인을 한번 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논어 읽어보신 분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을게요. 제자가 공자한테 가서 효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제가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효도가 뭐예요? 야 임마 너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게 효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논어를 보면 공자한테 효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효도는 너 어디 다칠까 봐 너 엄마 아빠가 걱정해 항상. 너 어디 아프면 엄마 아빠가 차라리 내가 아플 것을 이렇게 말씀해. 어때요? 효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효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잖아요. 효도가 뭡니까? 야 개나 돼지도 부모 봉양해. 근데 하물며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자가 효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대답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경계 부분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니까 독자들에 따라서 효도의 정의가 다 달라져요.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으로 이게 뭡니까? 그럼 바로바로 즉석에서 말하지만 공자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니까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주자는 딱 이게 효도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연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다. 그랬더니 주자가 뭐라고 해석했느냐. 저는 주자 해석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왜 부모님을 연세를 알아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와 주신 거에 대한 기쁨인 거고 일적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왜 두렵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슬프고 두려운 거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있듯이 또 어떤 사람은 독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냐면 부모님의 연세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공자가 이렇게 말하니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슬퍼. 그러니까 어떤 놈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기쁘냐? 아 그거 뭐 살아오신 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80인데 외모는 60처럼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기쁜 거야. 얼토당토 않잖아요. 왜 두려운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70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한 90으로 이렇게 보여. 슬픈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다 달라지니까 논어를 보면서 야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사람마다 이렇게 부모를 보고 효도를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잖아. 지금 이 정치나 이 경제를 보고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면 탁상공론하는 주자식의 해석이 아니라 현실에 나와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자 해석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중국과 일본에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오탈자가 많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저 어디 적어놨는데. 과두문자라고 해가지고 올챙이 과자입니다. 올챙이 과자. 올챙이 과자, 올챙이 두자.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붓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런 데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 맨 처음에 찍은 데는 어때요? 그 먹물이나 이게 염색이 진하니까 진하잖아요? 가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쓰면 이렇게 진하다가 이렇게 얇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런 골챙이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두문자인데 이렇게 고자왈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는 과두문자가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획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점쟁이가 말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덤을 파보면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안 쓰고 죽간에다 쓰고 대나무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모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여기 대가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 있잖아요. 고자왈이 점자왈이 되고 흑도자가 윗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야? 금자가 나여자가 된다니까요. 여기 뭐야? 넉사자가 짝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야, 그거 주자 선생님께서 AD 12세기에는 그 말씀이 맞으셨을 수도 있어. 당연히 맞겠지. 부모진영 불가부지하니 일직이요 일직이구라. 맞아. 부모님의 연세는 반드시 알고 그렇게 기쁘고 슬픔을 이유를 주자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그걸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다른 해석도 있단 말이야. 그걸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다 다양한데 왜 한 사람만 맞다고 하고 다른 건 틀렸다고 해?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문은 한글하고 달라가지고요. 영어하고도 달라요. 한문은 영어하고도 다르고 한자하고도 다르고 한문은 어디하고 비슷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아랍 글자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문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위에서 아래로 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아랍 애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랍 애들이.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일본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죠?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서들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띄어쓰기가 없어요. 쉼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따옴표, 느낌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읽는 독자에 따라서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왜? 주어가 달라지니까요. 아니, 글자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띄어쓰기에 따라서 해석이 안 달라지겠어요? 물론 AD 12세기에 주자 선생님이 나와서 야, 그거 다 틀렸어. 이게 맞아. 그래서 주자의 학문이 견고하고 탄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공씨 문중에서 아니, 벽장 속에서 우리 후손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여기 밑에 사기하고 춘추도 읽어보면서 논어를 봐야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여기다가 상도와 건도를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자학은 늘상 항상 상자, 항상 변하지 않는 가르침, 상도다 이거예요. 아, 효자 중심 교학상정은 안 바뀌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권도, 저울권자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한때는 효가 강해질 수 있지만 한때는 충이 강해질, 나라가 망했으면 충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도도 필요하다. 저는 그게
공자가 죽은 사후 최초의 그 공자의 언행록 어록집을 만드는 최초 논어 첫 편이 인의예지의 어지른자가 아니고 학위시습을 했던 그 제자들의 그 고민과 고충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느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로 시작 안 하고 학위시습으로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학위시습은 주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배우고 선대로부터 그 본받은 것을 때때로 익혀야 된다. 시습해야 된다. 이게 주자 해석이라면 이게 상도죠. 항상 어르신들의 한 거를 익혀야 된다는 건 상도예요. 본받는 건 상도예요. 선생님, 부모님, 조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항상 익혀야 되고 때때로 익혀야 된다는 건 상도인데, 세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배우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되 때에 맞게 습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시습해야 된다. 세상이 주문받는 사람이 없어지면 키오스크 이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뭐냐? 시대에 맞게 습해라, 익혀라. 근데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옛날 중국에서 말이죠. 청나라 때 아편전쟁 끝나고 또 이 근대화 될 때 서양 애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논어맹자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지네들이 해석을 해요. 지네들이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주자집주를 가지고 갔어요, 걔네들도. 근데 주자집주 보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저처럼 또 중국의 어느 학자처럼 주자가 때때로 익혀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서양 애들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래,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거, 학은 효야라, 본받을 효자다 이렇게 했는데 본받고 배우는 건 중요해. 그런데 때때로 익히는 게 아니라 시대는 바뀌잖아. 과학기술이 나오잖아. 그럼 그 시대에 맞게 익혀야지. 이렇게 영어로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 애들도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해석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런 해석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조선은 이런 해석을 인정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주자의 해석이니까. 그래서 주자학이 너무 견고해졌다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선의 마지막 최후의 주자학자가 누구냐면 밭전자에다가 어리수를 우자 쓴 전후 선생님이에요. 호가 간제예요. 네,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간제 전후 선생님인데 지금은 엊그저께 돌아가셨지만, 애석하게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수님이셨던 남백 최근덕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성균관장도 하셨고 최근덕 교수님의 스승님이기도 하십니다. 스승의 스승인가 그래요. 이 간제 전후 선생님이 조선의 최후 주자학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라가 망했어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 파리 장서 사인해달라. 우리 세계에 독립운동을 하는 걸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유림들도 가서 사인하시는데 그 유림의 수장이라고 하는 간제 전후 선생님이 나 사인 못해. 사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조선 최후의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장관이죠. 나라를 잃은 그 땅 시기에. 근데 전후 선생님이 사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모를 합니다. 유림들이랑. 아니 누구는 나라 재산 팔아가지고 군자금도 마련하는데 이거 사인 좀 해주시고 서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도산 안창호나 지금 파리장서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로 막 가서 독립운동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주자학자 이렇게 사인했다가 죽으면 주자학의 도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는데 주자학의 도통이 끊어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귀중할까요? 저는 상도와 건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효제충신 지켜야 되겠지만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건도를 발휘해야죠. 현실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습도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과 일본에서
주작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학문이 나와야 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서서히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한국 양명학의 흔적, 변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잠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주자의 말씀을 빌려서 잠깐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 보면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고요. 허벅지를 치면서 이야,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엄마 생각도 나고 막. 어떤 사람은 맹자를 읽으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이야, 땅딸망이 이 맹자가 키가 160도 안 되는데 임금들 앞에 가가지고 야, 넌 왕도 아니야 자식아, 넌 역성혁명의 대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 엄지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 중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이 동양의 고전은요, 특히 석가모니나 도가의 노자 도덕경이나 이런 불가 도가의 경서 말고 이 유가의 경서는요, 유독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많이 들어보셨죠? 또 클래식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영어를 들었을 때 클래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차르트, 베토벤 막 이런 클래식,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협주곡, 교향곡 이런 걸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클래식에 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향곡 하는데 막 지휘자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협주곡 막 여러 가지가 다 조합해가지고 하는데 가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향곡마다 들으면서 이야 빠바밤밤 막 이렇게 야 운명 어떤 건 막 영웅이 나온 것처럼 어떤 건 막 행진 막 나가는 것처럼 우편마차가 나가는 군대가 막 나가는 것처럼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논어를 읽고 이야 맹자를 읽고 엄지척 중용을 읽고 이거 뭐지? 어떤 사람 논어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모차르트 지어놓은 음악처럼 가사가 없는데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을 만들어가지고 나폴레옹을 이렇게 막 엄지척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야 논어맹자가 가사가 이 독자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주자의 해석대로만 갈 수 있느냐? 천편일률적으로 이걸 판에 찍을 수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논어를 보더라도 똑같은 교향곡을 듣더라도 클래식을 듣더라도 음악이 이 고전이 독자들에게 반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변주라고 하고 음악에서는 변주곡이라고 곡자만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논어를 봐도 똑같은 유학을 봐도 주자학과 양명학이 있듯이 서로 이렇게 달라가면서 변증법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좋은 더 학문이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주라는 것은 또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리듬이나 선율이나 환경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이 똑같은 유학이지만 어느 시대는 주자학이, 어떤 땅에서는 양명학이, 어떤 지역에서는 주자학이, 어떤 나라에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공통적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변주됐다. 변질과 변주는 다른 겁니다. 변질은 나쁜 걸로 저속한 걸로 가는 거지만 변주는 다양한 프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성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유행가나 이런 거 보면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를 통해서 옛날 첫사랑도 생각나고, 가사를 통해서 울고 어머니 아버지도 불효자는 웁니다 나는 거고. 그렇지만 클래식은 가사가 없지만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그걸 변주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이런 데서는 변주라는 용어를 안 써요. 왜냐? 그냥 주자 이렇게 주자 해석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아니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똑같이 느낌은 희노애락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학문을 다양한 프리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 태양이 여러분들 태양 색깔 보셨어요? 태양 색깔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프리즘을 놓고 보면 각도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보라색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학문이랑 모름지기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이란 건 고여있고 학문이란 건 자기네들끼리 학파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당쟁도 너네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했잖아. 이렇게 일본 놈들이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일본 교토에 갔더니 교토대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너 한국에서 왔어? 조선에서 왔어? 야 너네 조선 유학 당쟁 때문에 망했잖아. 그래 내가 꽃방귀 켰습니다. 지랄 떨고 있네. 야 너네는 천황 앞에서 자기 의견 개진해봤어? 야 임금 앞에서 전제 군주 앞에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얘가 옳다 임금님 말이 틀리다 한국 이렇게 데모해봤어? 조선은 그게 가능했어. 그래서 조선은 의정부 육조 판서제도 뒀어. 그래서 조선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나라야. 너네는 당쟁이 당자도 못했잖아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쟁이 100%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긴 놈이 있으면 진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일본 교토대 오구라 교수한테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기억나네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유명한 교수예요. 오구라 교수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너네 당쟁에서 그렇게 좋아했겠다 하여간 그러더라고. 통역을 잘 못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쟁에서 승자를 영원한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그 논의가 오가고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그 시기에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초를 모아가지고 실록, 사실실자 기록할 녹자 실록을 만들잖아요. 그 실록을 만들고 그 왕이 또 죽고 나서 그 다음 때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승패가 바뀌어가지고 정권을 잃었던 놈이 또 잡잖아요. 야 율곡 엄마 신사임당 죽으니까 머리 깎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중댔잖아. 어떻게 상주 문묘에다가 배양을 해? 야 율곡이 내려. 그리고 실록에다가 율곡 죽었어. 이졸 오얏나무 이자 이졸 딱 세 글자 남겨놨어요. 그럼 그게 영원히 남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화폐 율곡 신사임당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다음 정권이 나가가지고 야 율곡 선생님이 그런 분 아니야. 잠깐 추모로 이렇게 금강산에 머리 깎고 들어갔지만 성리학의 최고봉이야. 퇴계 선생님도 놀랬어. 율곡과 퇴계가 만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야 율곡의 우리나라 과거 시험 답안 이 교재가 누구 겁니까? 율곡이 장원급제 전국 수능을 9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구라 기조한테 그랬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어도 실록으로 남겨놨지. 그래서 이 정권이 승자 패자가 또 바뀌지. 그러면 그거 율곡이 깎아내리고 이렇게 부양식 아니야. 그 실록이 있으면 선조 실록이 있으면 그 다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당파에서 이긴 정권이 좌와도 그 율곡이 비판했던 그거 전부 다 불태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실록은 그 실록대로 놔두고 선조 수정실록을 이렇게 또 내놔. 사도세자가 죽었어? 그래 사도세자 죽었어. 영원히 사도세자야? 아니야. 묘가 있어. 장조라고. 영조, 정조,
손자관계인데 그 사이에 사도세자를 장조라고 묘를 지어서 실록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랬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변주돼서 온 거야. 너네 천황 앞에서 감히 이렇게 했어? 못하잖아. 진시황 앞에서 했어? 못했어. 유독 조선만 강했어. 그래서 전 인류에서 최장수한 왕조가 중국에서는 진나라 시황 15년 갔어요. 진나라 통틀어서 40몇 년밖에 못 갔어요. 진나라 망하고 반면교사로 삼은 한나라가 400년 갔어요. 조선왕조 몇 년 갔어요? 유교왕조 500, 600년 갔어요. 왜 장수했겠어요? 변주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변주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저는 조선에 주자학자들만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학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실학자들은 양명학을 좋아했을까요? 락은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님도 양명학 싫어했어요. 제가 그러면 조선은 주자학과 실학밖에 아니요. 실학이 나올 정도로 양명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정약용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경상도 계열의 남인 계열이에요. 임금님 정조대왕 말고 하늘에 신이 있어. 하느님 있어. 신하들은 정약용 죽이라는데 정조는 정작 정조대왕께서는 야 하느님이 있건 말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왕이 있는데 믿으라고 그래. 어때요? 정조의 통 큰 통치 철학 아닙니까? 저는 정약용의 천주교, 그 당시에 정약용이 양명학을 비판했지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명학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저 양명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겠지만 일본의 다카시 도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의 양득종, 홍대욱 이런 사람들을 양명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조선 후기에 가서 나 양명학자요. 나 중국에서 양명 왕수인의 학문을 가지고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명나라 군사들이 압록강으로 우리 원조 도와줬잖아요. 명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양명학 책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왜 좋아했고 왜 싫어했는지 이걸 떠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조선의 양명학이 언제 들어왔냐면 임진왜란 때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 들어왔는데 혹시 논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일 삼성 오신 한온이 공자의 그 말씀이 있으신데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전습이죠. 전습후화.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걸 전해 들어서 그거를 내가 정말 실천했는가 반성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루에 매일 3가지로 반성한다. 유인모의 불충후와 다른 사람하고 도모함에 내가 진실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거죠. 자, 3번째 반성이 전습이고 여기에다가 기록할 녹자를 써가지고 양명 왕수인이 명나라 때 전습록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자의 집주는 정말 완벽한 책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약간 좀 거시기하다. 뭐가 거시기하느냐? 아니 옛날 공자 맹자 시대에 이렇게 완벽하게 책이 있었는데 너가 뭔데 왜 가위질을 했어? 논어 맹자에 주석 붙인 건 다 인정해. 100번 맞아. 100번 울어도 왜 옛날 얘기책에 있던 대학중용을 너가 가위질하고 글자를 네 맘대로 바꿔. 그 글자 바꾼 첫 번째가 뭐냐면 역시 이 진주양교에 오면 제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 얘기 속에는 백성들하고 친해야 된다. 이렇게 친민으로 되어 있는데 주작해서 이 친자하고 이 신자를 한번 보세요. 글자가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주자가 야 친민이 아니라 신민이야. 이거 잘못됐어. 백성들을 친애하라. 이게 아니고 대학의 상강령은 명명덕, 내 성선의 명덕을 밝은 덕성, 밝은 선천적인 덕성을 밝히면 밝혀야 돼. 명명덕해야 돼. 이게 수신, 수기야. 그 다음에 수신자가 치국을 어떻게 해야 돼?
신민해야지. 백성들을 교화시켜야지. 새롭게 만들어야지. 나는 지배층이고 너네는 목면 피지배층이고. 너네는 안 돼. 확고한 지배계급을 만들었어요. 확고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을 만드니까 나는 우월하고 너네는 열등해. 어디를 기어 올라와.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공자 시대 때도 공자 시대 때 저 지금 소름 끼치는데 공자 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공자 시대 때는 무당이 정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재정일치 사회에 무당이 정치를 했어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 야,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 비가 내리냐? 너 내려와. 차라리 관운상제를 가르쳐야 되겠어. 제자들아 와라. 너 이제 성인이야. 너 머리 이거 따고 있는 거 내가 잠깐 상투로 가식으로 이렇게 해줄게. 너 여자 머리 딴 머리 잠깐 개례 해줄게. 비녀 해줄게. 너 이제 성인이야. 너 결혼해? 혼례야. 너 이제 부모님 너 어른이야. 너 돌아가셨어? 야, 너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상례를 정성껏 1년 전에 제사 지내야지. 이 관운상제를 하니까 공자와 제자들이 간 그 흔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전쟁을 안 해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존경해요. 그 무당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무당 말 안 들어요. 그래. 이렇게 관운상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정치적인 수장으로 하고 공자는 교육을 하라. 그래서 공자가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에서 가르치듯이 공자는 은행나무 밑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이 가르침이 번지니까 세상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자가 뭘 했습니까?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나는 우월하고 너네는 열등해? 아니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 이거라. 그래서 원래 얘기 속에는 친민이라고 적어놨어. 너 주자가 왜 신이라고 바꿨어? 그래서 주자의 신민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는 이걸 신민으로 바꿨어요. 계급 간을, 계층 간을 확고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나라 때 사마천은 먼 훗날 주자가 저거 신민으로 바꿨지만 원래 사마천의 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자는 제자들 빤스만 입고 싸움질을 하는 애들이었어. 논어에 보면 자로 있죠. 공자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일자무식이었어요. 빤스만 입고 창 들고 다니는 싸움꾼이었어요. 사냥꾼. 논어에 보면 여몽이라는 옹야편이 있습니다. 여몽. 성이 염씨예요. 염색하는 애 집안이에요. 인도에서도 가장 지금도 이 계급주의 사회인 인도 그 노예들이 제일 더러운 직업이 뭡니까? 염색하는 직업이에요. 손에 몸에 염색하는 거죠.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여몽, 너 가사 남면이라 너 남면 왕노릇 할 수 있어. 결국 왕노릇 했잖아요. 계급이 없었어요. 공자가 천민에 있는 여몽을 왕노릇까지 시켰어요. 그 사냥꾼 빤스만 입고 다니는 그 자로를 옆 나라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시켰어요. 계급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자시대 와가지고 너 감히 여자가 감히 노비가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냐? 진시 황제가 죽으면 신하도 따라 죽어야지. 그렇게 순장을 해야 되는데 차마 못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따라 죽어야지. 차마 못 죽으니까 뭐라는 말이 생겼어요. 미망인. 아직 죽지 못한 죄인이 미망인이다 이거예요. 여자들한테. 남편 죽었는데 못 죽었다고. 여기 죄송합니다. 여성들한테는 옛날엔 그랬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 주자가 이 신민으로 바꾼 건 계급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요.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와서 매간매직이라고 들어보셨죠? 허상전이라는 소설도 들어보셨죠? 여자가 소설이 오죽하면 그런 내가 창의력이 나왔겠습니까? 안 하기 바느질하면서 남편은 허생은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 남들은 돈도 잘 벌어오더만 허생이 뭐라고요? 배운 게 글 읽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랴? 나가서 돈 빌려와서 뭐 어떻게 하잖아요? 여기 잠깐만 꺼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퇴계 선생님이
정작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며느리를 개가를 시켜주신 분입니다. 다 아시죠? 그 고사?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퇴계가. 맹자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네 부류가 뭐예요? 환과 고독이거든요. 호라비, 아내를 잃은 호라비 환. 과, 남편 잃은 과부. 고, 태어났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고아. 독, 결혼도 없고 부모도 없어, 자식도 없어, 독자. 여기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없어요. 맹자에 환과 고독에 자식 먼저 보낸 이 부류층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슬프고 더 애틋한 사람인데. 그런데 퇴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맹자에도 자식 먼저 보낸 부모는 그 내부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저 애 하나 낳고 저 청산과부가 됐어. 저 여자애. 어떻게 합니까? 왜? 다른 데로 돌려보내요. 도망가게. 너 새 인생 살아라. 그 애기는 내가 키우마. 어른 아닙니까? 박수 쳐서 당연히 박수 쳐야죠. 그리고 그 애기가 맨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디 가서 비가 와서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는데 갔더니 밥상이 와 있길래 그 밥을 먹었더니 이 밥맛을 내 입맛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야. 예. 운명의 만남이죠. 자,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여자를 며느리지만 그 당시 법도 도리를 무시하고 주작의 법도를 무시하고 퇴계 자신은 며느리를 보냈잖아요. 그게 퇴계가 머리로는 주작을 공부하고 살았지만 몸으로는 내 이 자식을 잃은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딱해가지고 재혼을 시킨 거 아닙니까? 재혼을 허락하라는 그 학문이 뭐예요? 양명왕수인의 양명학이에요. 이율배반 아닙니까? 왜 조선의 주작을 했던 퇴계는 정작 행동은 양명학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퇴계가 뭘 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전습록 이걸 변을 썼어요. 이거 구분 잘해라 너네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교 총장감이 너네들 전습록 읽지 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느냐? 사선악이 비어선. 선악과 흡사, 유사할 사자. 선악은 참선, 불교죠? 선악과 유사한데 그런데 선악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주작이 있고 불교가 있고 양명학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불교 밑에 똥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선악과 유사한 학문이지만 불교와 유사하지만 불교보다도 못한 게 양명학이다.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퇴계가. 그 이후에 퇴계 제자 서해 유성룡, 학봉 김성일 줄줄줄줄 조선에 뭐 영남만 그랬어요? 저기 또 호남은 안 그랬겠어요? 기호는 안 그랬겠어요? 저 평양은 안 그랬겠어요? 조선 팔도가 전습록 책만 보이면 소문이 나. 저 누구 봤대? 사돈의 팔촌까지 득세를 못해요. 출세를 못해요. 누가 전습록 보겠어요? 자, 제가 그 대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명나라고요. 한국 조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습록이 중국에 1518년에 예컨대 이거예요. 1518년에 발행됐어요. 조선에 3년 만에 이렇게 들어와요.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전에. 자, 근데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간행된 건 한 80년 만에 간행됐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주자만년 정론, 이단변정, 이 곤지기 이런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요. 양명학을 비판한, 양명학은 사입이다. 사선악이 비어선의 줄임말이 사입이 아닙니까? 양명학은 사입이다. 사이비잖아요. 사선악이 비어선. 사이비. 양명학은 사입이다. 그래서 간행은 안 하고 양명학 비판하는 서적이 이 연도를 한번 보세요. 연도를. 간행 연도를. 조선의 전습록 양명학을 봐야 전습록을 봐야 양명학이 뭔지를 아는데 양명학은 무슨 학문인지도 몰라.
근데 양명학을 비판하는 서적은 40년, 30년 전에 먼저 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양명학을 모르고 양명학은 선학보다도 못한 사입이야 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예컨대 김용재는 누군지도 몰라. 김용재 학설은 몰라. 김용재 논문은 읽지도 않았어. 그런데 김용재는 이미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누가 김용재를 보겠어요. 지금 시대보다도 이렇게 대중적인 확산이 안 되는 시기에, 문서로만 봐야 되는 시기에, 그래서 조선은 양명학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조선의 유명했던 학자들의 그 남겨진 유서, 문집 속에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던 18명 이분들께서 양명학을 결사 반대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무슨 힌트를 얻었냐면요. 제가 아까 오늘 수업에 첫 번째 주차장에서 만났던 돌아가신 그 교수님. 야, 너 공부 꽤나 한다는 놈이 그냥 양명학이나 하고 있어? 그 사이비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이비라고 하지? 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18분들이 극렬 반대했어. 그래, 극렬 반대해서 그 문집을 봤더니 제가 어떤 힌트를 얻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렬 반대했다면 역설적으로 양명학이 그 당시에 회자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선비들 말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으니까 시를 지어서 양명학을 비판하든 논문을 써서 양명학을 비판하든 제자들을 데리고 강연을 하면서 비판하든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주죠. 같은 경서를 노노맹자 대학중용을 놓고 대학 노노맹자 중용을 놓고도 이렇게 화끈하게 다르게 보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천 최명기라는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병자호란 때인데 이제 임진왜란 지나서 양명학이 싹 퇴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서해 유성룡 선생님 전부 다 양명을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당시에 또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게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 그 당시에 조선의 관료들 고관 대작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했던 분들을 제가 요즘 그 사람들 문집을 보고 있어요. 예컨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수신이라는 어른? 네, 소재 노수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해 유성룡. 당시 영의정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유성룡 선생님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노수신 어른도 귀향을 갔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고관대작인데 주작을 주장할 만한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 에이, 선비들 주작 좋아. 그런데 이거 너무나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 그러면서 소재 노수신 선생님은 귀향지에 가서도 주작의 이 해석을 반대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노수신은 양명학자라고는 말은 않겠어. 그러나 주작자들한테 이런 관점도 잘못된 건 좀 반성해야 되겠어.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지천 최명길도 골수 주작자인데 뭐라고 부르느냐. 인솔실록을 보면 나 관견이 있어. 이건 대롱관자거든요. 대롱관자. 그래서 조선에 거의 최초인데요. 대롱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 좁은 자기 의견을 아주 겸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속 좁은 견해지만 나는 사서 해석을 이렇게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사서기의라는 책을 냅니다. 기록할 기자에 의심할 의자. 사서를 읽으면서 의심나는 것을 내가 한번 기록으로 내보겠다. 감히 내가 주자집주에 반대는 안 해도 의심나는 걸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때 내놓은 대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광해라는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오랑캐라고 좋아 주자학자들이 전부 다 저거 청나라 쳐부숴야 된다고 전부 다 총칼 들고 싸우는데, 그런데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청나라를 싸운다, 이거 좋다 이거야. 근데 명나라한테 여자 궁녀를 갖다 바쳐야 돼? 조공을 바쳐야 돼?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학문 주자학도 좋고 양명학도 좋은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아? 왜 이렇게 현실에서는 여자들도 고통받아?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농민들, 상민들이 세금을 내야 돼? 나먹기도 바쁜데 왜 세금을 이렇게 내야 돼? 그래서 지천 최명기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야, 좀 세상을 바꿔보자. 그러나 주자의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천 최명길 집안에, 여기 최명길 집안에 전주최 후손들도 계시겠지만, 최석정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 양명학자요 라고 말 안 합니다. 특히 이 지천 최명길이 당시에 양명학을 주장했어도 그 문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서간문을 보면은 최명길 선생이 양명학적인 사고방식을 내셨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증거가 없네. 다 불태워가지고. 언제 불태웠느냐? 20세기에 와서 불태웠다는 거죠. 박세당이란 분, 서계 박세당. 이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관직 안 해. 관료 안 해. 그래서 저기 의정부에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대해서 사변록을 쓰십니다. 이거는 주자 해석이 좋아, 훌륭해. 근데 이거는 이 해석을 이렇게 좀 바꿔서 현실적으로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왜 주자와 양명이 이렇게 현실 감각이 다른 줄 아세요? 주자학자는 예컨대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습록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자한테 너 효도를 좀 해라. 그러면 제자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효도를 하려면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양명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부채질을 하고 이렇게 더워서 막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자식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이 서당에 갔다 와서 효경을 입고 와서 어머니가 더우실 때는 부채질을 해드려야 된다. 그걸 배우고 와서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거냐? 양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수학 읽었다고 엄마가 추워서 벌벌 떠는데 입을 덮어드리는 거? 수학 읽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양릉양지라고 그랬어. 왜 제가 양명학을 공명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양릉, 양지. 잘 보세요. 능히 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실천이 먼저 왔고요. 맹자가 말할 때 양지, 알 수 있다. 이론적인 게 뒤에 왔어요. 맹자 책 보세요. 양지, 양릉.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지 아니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지 양릉부터 나왔어요. 맹자가 양릉부터 이야기했다니까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게 공경이에요. 어른한테 가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안 배워도 공경심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명이 그 효의 이치, 경물치제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언제 실천할 거야? 너 언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그거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양명이 현실에서 바로 실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행합일이에요. 암과 지식은 바로 나오는 거지. 어디 가서
아, 내가 경물치지가 뭐예요? 격, 물, 사물에 다가가서 지식을 완성한다. 치지. 아, 내가 고양이라는 사물에 갔어. 아, 이 고양이는 쥐를 잘 잡는 이게 고양이의 이치구나. 저쪽 고양이에 갔더니 이쪽 고양이는 쥐새끼 하나 못 잡고 주인한테 이쁨만 받는 애완쥐네? 애완 고양이네? 이거 다른 고양이의 이치네? 아, 이 고양이는 이거는 이거 개하고 이거 구분을 하는 거구나. 고양이 이치 A, B, C, D, E, F, G 다 가서 이제 고양이 이치 알았네. 고양이 이치 하나 알았네. 이제 개 이치는 개 이치 하나 알았네. 효도의 이치는 효도의 이치 알았네. 언제 실천할 거예요? 경물치지는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실천을 할 때는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양명학이 그런데 실천을 했는데 물론 잘못된 실천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실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잘못된 실천이 있을 것 같아서 옛날에 공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제자와 맹자가 순자와 순자의 제자들이 이 클래식이라는 고전을 기록으로 남겨놨어. 그래서 내가 실천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고전에 가서 그걸 봐.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사상마련이라는 용어를 냅니다. 경물치지가 아니라 사상. 모든 일 위해서 모든 일을 현상에서 실천을 하고 마련, 연마해라, 훈련해라. 잘못된 게 있으면 고전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읽어라. 그러니까 양명학의 실천력이 주자학보다 엄청났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 초기에 퇴계 선생님이 사선학이 비어선이라 사입이라로 양명학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나중에 근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우리가 이 조선의 모든 문집을 다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겸진이라는 분이 나와요. 하겸진이라는 분이 조선의 그 책들을 인물, 서적, 학파를 분류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간이라는 겁니다. 하간. 이게 이제 명나라 때도 있었고 명유하간, 송유하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유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의 유자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학자들을 인물별 그 서적, 책별 이런 서명별 해가지고 분류를 해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겸진인데 이 사람 후가 뭐냐면 회봉이에요. 회봉인데 이 회자를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느냐. 주자 선생님의 후가 회암이거든요. 회암. 예, 어두울 회자, 그늘 회자. 그 선생님을 존경하다 못해 호의 글자 하나까지 자기 호로 따요. 여러분들 호라는 것은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넉 자일 수도 있고 5자일 수도 있고 10자일 수도 있고 추사 김정희는 호가 100개였어요. 어떤 게 자기 혼주도 몰라요. 그래서 추사의 글은 진짜 추사의 글씨인지 어떻게 감별이 안 돼요. 그 정도에. 근데 이 하겸진한 분이 뭐라고 이제 회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주의.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조선의 학문은 퇴계 이항에 뿌리를 두고 주자학을 정통으로 삼고 양명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조차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던 1980년대 중반에도 책을 보면 양명학이 양자도 없어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제가 이 정도는 우리 지도 교수는 타이완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능화라는 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능화라는 분은 조선에 양명학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냐. 남원경, 이호 같은 사람들이 조선 초기에 양명학을 공부하다가 쫓겨났던 인물이다. 이름 석자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최초로 언급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전공한 강화도로 유배 갔던 분인데 영조시대, 영조가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뒤에는 영조와 정조시대잖아요. 르네상스. 이 영조시대에 하국정제도가 나왔는데 하국정제도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학문을 외쳐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전부 다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거 귀양부 죽이라고. 그래서 영조가 정제도를 어디로 보냈느냐.
지금은 안산, 시흥이죠. 저 바닷가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제도 말이 맞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정제도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뀌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제도를 다시 러브콜을 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반대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제도한테 너 그냥 저기 섬에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자들 키워라. 그 섬에 보낸 데가 강화도예요. 옛날에 악질들을 보낼 때 상소문에 악질들을 이렇게 적을 때 제일 나쁜 나쁜 그 죄인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제주도 가다가 죽으라고. 그 다음에 강화도로 보냅니다. 강화도 거기가 물살이 빠르거든요. 가다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병인양요, 프랑스패, 신미년에 미국패 함선들 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유인해서 거기서 격퇴시키잖아요. 물론 지고 나서 강화도 조약을 맺지만은 거기로 유배를 보냈는데 이 정제도가 바로 조선의 양명학을 내놨고 조선의 실학자들이 이런 학문 풍토를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이 사람은 다카시 도루라고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말을 더 잘하고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언어와 문자, 조선의 이 가옥구조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공무원이었는데 죽을 때는 도쿄대 교수, 아시아 최고인 동경대 교수로 재직하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도 맨 처음엔 조선의 학파는 주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다카시 도루의 강의 노트를 5년 전인가 고려대학교에 그 다카시 도루에서 공부했던 그 한국분이 와가지고 발표한 걸 제가 이제 쓴 건데 다카시 도루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만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이잖아요. 최고의 유림들이고 세종대왕 앞에 가서도 데모했던 최고의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성균관 대문에다가 대성전 그 입구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야야야 무슨 지식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이름 성균관 현판 내려. 경학원으로 바꿔. 경학원은 뭐냐? 일본 천황의 업적을 기록하는 기자들 비슷한 거죠. 월급 내가 줄게. 돈 내가 줄게. 경학원으로 바꿨는데 정만조는 어떻게 보면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학원에서 근무하는 정만조한테 다카시 도루가 조선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나는 조선은 주사학 중심의 단일 색깔만 있기 때문에 어딘가 좀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때 경학원에서 근무하는 정만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안색을 고치더니 그렇지 않아. 너 다카시 너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좀 더 친절하게 이건 지금 다카시 도루가 쓴 거예요. 좀 더 친절히 가르쳐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었다. 정만조가 우리 조선은 주작을 국가의 정학으로 발을정자입니다. 주작의 정학으로 세웠기 때문에 조선 건국할 때 주작을 건국 이데올로기로 삼았잖아요. 숭유억불 정책으로 세웠기 때문에 선비들의 가학도 겉으로는 주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의 가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작 일색만은 아니었다. 또 우리 동래정 씨와 전주희 씨 집안에서는 자제들이 벼슬을 하려고 주위의 사서 집주를 경학을 배우고 주위의 언론을 철저하게 답습했지만 진실로 받드는 도학은 양명학이었다. 제가 아까 퇴계 며느리 아들 일찍 죽고 실천으로 보인 거 그거 한번 이론적으로는 주자학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 조선의 유가 경서를 또는 유학 사상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다카시한테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르신들도 제가 양명학을 좋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양명학자들도 나쁜 면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조선의 양명학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명학 최후의 학자가 누구냐면 정인보인데 왜 양명학을 또 이렇게 몰아세우냐면 이 정인보 선생이 해방 이후에 북조선으로 납북됩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을 공부했던 정인보가 납북되면서 양명학은 이제 빨갱이가 돼버린 거죠. 정인보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이 정인보 선생님의 따님이 우리나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로 남아서 양명학 그런 학문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빨갱이 아니고 붙잡혀 가셨어. 왜 이렇게 오해를 해? 라고 말씀하셨죠.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누구냐? 3.1절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명학이 조선시대 때 오해받았고 근대 해방 이후에는 또 빨갱이로 오해받았고 그러면서 조선에는 양명학 자체가 없고 아까 말했던 하국 정제도가 남긴 문집이 있는데 필사로 적어놔. 누가 이걸 목판으로 찍어주질 않았어요. 붓으로 베껴놨다 이거예요. 오래되니까 아까 고자왈이 점자왈이 되듯이 획이 없어져가지고 학문 연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없는 거. 제가 뭐 양명학을 잘해서 이렇게 교수가 된 게 아니고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예. 양명학자들 훈계가 일침이 있습니다. 정제두 선생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업 동도. 야, 어떻게 상인, 장인, 대장간 상인들, 농민들 이렇게 업신여겨. 양명 왕수인 하국 정제도가 말한 것처럼, 맹자가 말한 것처럼 똑같아, 인간은. 인계위 요순, 누구나 다 요순이 될 수 있어. 뭐라고 그러냐? 이업 동도. 업을 달리하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똑같아. 똑같이 성인군자의 길이야. 효자충실하는 거야. 왜 계급을 나누고 신민이라고 해야 돼? 친민이라고 같이 사랑해줘야지. 이 이업동도 정신 하나로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타이완 이런 데는 주작, 양명학의 경계가 없어요. 너는 주자, 너는 양명? 아니야. 똑같이 공맹유학이야. 근데 왜 쟤는 주자고 얘는 양명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 비가 정말 이제 또 제가 올라가려니까 비가 이렇게 또 오네. 제발 우리나라 유림들께서는 우리나라 지식인들 제가 조선 팔도를 이 향교 다니면서 했는데 번역별로 제가 여기 와서 입 바른 소리 아닙니다. 진주양교, 경기도의 수원양교, 경상도의 상주양교, 경상북도에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전주양교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공맹유학의 뿌리가 같은데 지금 유림들이 다 대동단결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는 주자, 김용재는 양명학, 너는 이단, 우린 정통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똑같은 공맹유학의 뿌리가 나오는 학문이고 이업동도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 외나라 오사카 상인들조차도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지만 우리도 나 유자야. 나 유림이야. 왜? 이업동도 정신이야. 나 공맹유학을 존중해. 그리고 나 양명학자야. 삼인평등이야. 친민이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일본도 향교에 가면 왕양명이 문묘에 배양되어 있고 중국에도 향교에 가면 양명이 문묘에 배양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양명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묘에 배양 원하지도 않아. 다만 조선은 똑같은 공맹유학이 존재했었고 주작은 이랬고 양명학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경계를 없이 같이 가야 된다.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은 걸 한꺼번에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슬라이드 자료는 제가 여기 놓고 갈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